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어 자, 이 박사님 오늘 제목이 "암 표적을 향해 살아." 이렇게 좀 과격한 얘기라 보인다 할까요? 특히 미국에서 총기 사건도 많고 이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우선 옛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 주시고 들어갈까요? 근데 인제 지금 쭉 우리 암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진행해 오고 있고요. 처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지금 현재까지도 암이 왜 생기는지 인제 이런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암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인제 바로 암이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 전혀 모르던 어떤 시절에는 이제 암이라는 것이 인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되고 딱딱하게 인제 굳어서 아주 이상한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어쨌든 도려내는 수술 방법이 가장 암을 상대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었죠. 이제 그러던 시절을 지나서 소위 얘기해서 조직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혈액이라든가 액체에 생겨난 이런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암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혈병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전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것들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방사선이 발견이 되고 또 그다음에 화학요법제가 발견이 되면서 물론 그 화학요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이제 그런 독약들이죠. 인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소위 부작용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암이 이 번식하고 있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해결 방안이 인제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화학요법제라고 하는 개념들이 인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인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술, 화학요법제, 방사능 뭐 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선택의 방향이 넓어졌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종류의 암은 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암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우리 안에 생화학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암이 인제 생겨나고 인제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바로 고 지점 고 지점을 정확하게 인제 이게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돌연변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인제 막아 버린다든가 인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암 치료하는 방법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기전이 밝혀진 암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바로 그 해당 그 부분에만 정확하게 이제 항암 표적지를 정해서 인제 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암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제목 "암 표적을 향해 쏴라." 하는 이야기는 암의 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인제 찾아내고 그 찾아낸 그 부분에 정확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암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근래에 많이 연구돼서 나오고 있고 또 활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인제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 그다음에 사격 선수들이 아주 뛰어난 이런 표적 맞춤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의 아주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서 암을 아주 치료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암 표적을 향해 쏴라."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혀 무서워할 거는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타겟팅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이 유방암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 약성이라든지 허투 유전자 양성이라든지 삼중 음성으로 분류하는 이런 것들을 인제 배웠는데요. 허투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원인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주 그 약국에서 인제 제가 저희 약국은 인제 다른 약국하고 틀리게 암 환자 상담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제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방암 환자분들이 특히나 더 많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보면은 인제 지금 이야기하는 호르몬 양성에 의해서 오는 인제 이런 분들은 인제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약을 써서 인제 그런 어떤 암의
진행을 막아준다든가 또 허투 단백질의 이상에 의해서 또 이제 오는 게 있고요. 오늘 오전에 오셨던 분은 이제 삼중 음성으로 이제 분류된, 그래서 호르몬도 아니고 허투도 아니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걸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유방암이 발병되어 있는 이런 거를 우리 삼중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 중에 이제 허투 단백질이 이제 비이상적으로 이제 많이 생겨나는 것을 허투 양성 유방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허투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암이 되시는 비율도 높아졌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허투 단백질의 이상이 암의 원인이다라는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는 것이 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그 지점만 타겟팅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 끝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헙세틴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 허투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허투 단백질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되는 요거를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그런 약이 나왔는데 그게 1998년 그래봐야 정말 2000년도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몰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투 단백질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우리가 허투 유전자 증폭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허투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걸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허투 유전자 증폭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포 안에 허투 유전자가 두 개가 존재를 한다고 그럽니다.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일부 유방암이 걸렸는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가 이상적으로 여러 개로 증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증폭으로 인해서 허투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포 표면에 허투 수용체가 과다하게 발현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암으로 발전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드물지만 허투 유전자의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허투 단백질이 과다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유전자 자체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단백질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게 하거나 분해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암을 우리는 허투 단백질, 허투 양성 유방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투 단백질이 과다하게 발현이 되면 세포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분열이 이제 자극이 되고 이제 이래서 암의 형성과 진행이 촉진되는 이제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유방암 환자의 15에서 20% 정도가 허투 양성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다른 암에 비해서 허투 양성 유방암이 일반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암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런 헙세티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타겟팅할 수 있는 약들이 발견이 되면서 과거에 막연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훨씬 더 치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관심 있는 게 이같이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허투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그 허투 단백질의 활성을 이제 차단하는 식으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허투 표적 치료제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허셉틴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바로 그 타겟팅 치료제죠. 그래서 요거는 허투 단백질에 결합해서 세포 표면에 허투가 작용하는 그것을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하는 이런 효과를 보이면서 이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으로 이 허투 양성 유방암을 치료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매우 유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퍼제타라고 하는 약이 또 새롭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투 수용체하고 결합하고 뭐 이러는 내용은 허셉틴이랑 거진 비슷한데 조금 기전이 약간 틀립니다. 이제 뭐 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지금 이제 쉽지 않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는 이렇게 허셉틴이라고 하는 약과
이제 퍼제타라고 하는 약을 이제 보통 이렇게 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표적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약이 또 나와 있고요. 타스리사라고 하는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전부 다 허투 유전자가 단백질이 나와서 작용을 하려고 하면 그 작용하려고 하는 거기를 작용하는 지점을 이렇게 차단해서 작용을 못하게 막아 놓는 이런 쪽에 이제 작용의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단하고 있는 수용체가 만약 10개라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10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거는 1번, 2번을 차단하고 어떤 거는 3번, 4번에 가서 작용하고 뭐 이런 식의 작용해야 하는 지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 수용체를 차단해서 허투 그 단백질이 과잉되게 나와서 여기저기 막 그냥 망나니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다 싹싹 그 활동을 못하게 가둬놓는다는 입장에서는 거진 비슷한 이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헙세틴이 1998년도에 개발된 이후로 지금 그런 유사한 기전을 갖고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타스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약은 이제 허투 유전자 돌연변이에 효과적인 약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항암 화학요법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표적 치료제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호르몬 양성 유방암, 이제 호르몬 양성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보통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도 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이제 병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법으로 면역요법, 우리 인체에 있는 본래부터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 편에서 지금 굉장히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못게 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반은 여자니까 여자분들께 주로 있는 이 유방암이 빨리 해결되면 참 좋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허투 유전자 발현이 되는데 그거를 좀 발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품이든지, 우리가 서로 또 평소에 뭘 먹을 때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떤 걸 추천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의학이라든가 이걸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과학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이렇게 섭취를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한다면 암을 예방하고 또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억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은 허투 유전자 발현에 의한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경우가 결국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뭐 암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안 생기겠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런 어떤 음식 섭취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항암 작용을 갖고 있으면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선 녹차가 있습니다. 그 녹차에는 그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이제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카테킨 이 성분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식품 중에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가장 그 강력한 후보 물질로 이제 등재돼 있는,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면 강황, 우리 울금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칼의 원료가 되는 그 강황인데요. 이 강황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없애주고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뭐 대단히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리류가 있는데, 이런 베리류에는 폴리페놀 성분하고 특히 이제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줄이기 때문에 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쉽게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콩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동북아 지역에 콩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이 굉장히 적었었죠. 그런데 인제 지금 최근에 서구화되는 식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면서 콩 섭취량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밀가루라든가 설탕 이런 것들이 방부제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을 대신하면서 지금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 서구에서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라. 그냥 콩만 열심히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 유방암이라든가 여성암에 콩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에는 그 이소플라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죠.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를 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또 우리가 흔하게 이제 생각하는 채소 중에 십자화과 채소라고 있습니다. 이 십자화과 채소는 우리가 브로콜리니 또 케일, 배추, 또 청경채, 콜리플라워 뭐 인제 이런 데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면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꽃을 핀다 해서 이걸 십자화과 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화과 채소는 정말 뭐 우리 인체에 정말 좋은 것만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포라판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유황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어서 어떤 연구 자료에 보면 십자가 채소를 2개 내지 3개 이렇게 섞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신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암을 다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료도 제가 이제 많이 봤고요. 또 실제 임상에서도 저도 십자가 채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소, 이제 우리 토마토 있죠. 토마토의 라이코펜 우리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이제 허투 유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암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어떤 항산화력이라든가 항염증 성분이 이제 포함된 이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전반적인 암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아주 자명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으셔서 암이 생기기 전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런 생활 식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준 게 매우 유익하네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돈을 다 거두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기는 정말 우리가 잘 식단을 잘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특정 분자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쪽에는 이제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신약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게요. 우선 우리 잘 알고 있는 백혈병 치료에 쓰고 있는 이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혈병과 매우 유사하죠. 그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요런 쪽에 쓰고 있는 이제 벨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두 경부암에 쓰이는 얼비툭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 췌장암 등에 쓰는 타세바라는 약 뭐 이런 것들 뭐 등등이 이런 어떤 특정 분자를 타켓으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표적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그 쓰이던 화학요법제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죠. 그 어떤 그 아주 정확한 그 지점만 공격하는 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의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돼서 훨씬 더 정확하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넓어지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반응하신 글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태리 식당에 가면 빵을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어요."라고 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아까 인제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서양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유방암을 유발하는 어떤 그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사법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꼭 찍어 먹고 뭐 이러는 개념,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네 음식, 우리 그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먹는 음식과 어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렇게 조합의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하게 많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뭐 참기름 넣고 또 뭐 들기름 넣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드는 요리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우리 요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을 지킨다고 뭐 일부러 그냥 올리브 오일을 그냥 맨 이렇게 숟갈에 따라서 그냥 올리브 오일 자체를 마시는 먹는 분도 있고 또 지금처럼 빵에 찍어 먹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요리에 아주 그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이 좀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전에 표적 항암 치료 방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암이 정복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희망적인 어떤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인제 앞에서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대와 좀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역시 어려운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암들이 그 어떤 단순한 기전에 의해서 암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그 암들이 너무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뭐 돌연변이로 변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암에 걸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찾아내고 가는 길은 어쩌면은 거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또 무한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암이다. 아마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암 중에서도 굉장히 치료율이 떨어지고 발견이 되고 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췌장암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운 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췌장암의 원인 같은 걸로만 갖고 따지면 한 12가지 정도의 이상, 그러니까 그 각기 다른 형태의 원인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 그런 췌장암 중에서도 종류가 12 종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것이 인제 또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수십 또는 수백 가지의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 버리고요. 그래서 같은 종류 암에서도 종양마다 다른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동일한 두 환자의 유방암에서 완전히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인제 이런 거죠. 그래서 또 2006 년도 연구인데 유방암과 결장암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더니 서로 다른 189 가지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암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암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놀라웠다. 놀랍고 두렵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것을 재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양 유전자, 호르몬, 혈관, 신생, 유전학의 돌연변이, 바이러스, 세균, 발암 물질 뭐 등등등등 이 암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지금 가장 현재 발전됐다고 하는 암 치료 방법이 바로 인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타겟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면역요법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등장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그 부작용을 많이 줄이고 인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암은 아직도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암,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암이 너무나 많다. 이래서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1891년 그 윌리엄 콜리라는 젊은 의사가 경험한 육종암 환자 이야기가 암 정복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해하는 데 아주 참조할 만한 그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육종암이라는 거는 다른 암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육종암은 맨 암은 암인데 이게 좀 하여간 그 육종은 이제 뼈라든가 연골, 근육, 지방, 그다음에 신경, 혈관 이런 등의 이 상피성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 여기에 발생한 종양을 육종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생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세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자라서 이제 이렇게 어떤 거는 머리카락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랬을 때 태생적으로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생 기전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조직은 중배엽 상태에서 결합 조직이 생성이 된다면 이 외배엽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이건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니까 출신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자라서 올라왔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암의 형태도 다 이제 틀리게 나타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종은 이제 크게 골종양이라고 해서 악성 골종양, 그다음에 연부 조직이라 그래서 물렁물렁한 이런 조직이죠. 관절이라든가 연골 이런 조직에 생겨나는 육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골종양은 뼈에서 주로 발생한 거고요. 연부 조직의 육종은 소위 피부, 지방, 신경, 혈관, 근육 이런 조직에서 발생되는 건데 육종의 발병 원인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암이 잘 발생하는 신경 섬유종증, 일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정 질환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육종암 발생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육종암이 생겨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암 하면은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 잘못된 식습관을 이 암의 원인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아주 뭐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이런 어떤 담배 뭐 흡연이라든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육종암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직 육종암은 베일에 많이 쌓여져 있고요. 지금 그냥 굳이 알려진 거라는 것은 뭐냐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육종암은 뭐 원인을 모르니까 또 치료하는 방법도 사실은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어떤 육종암이 생겨난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어떤 수술적 치료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항암을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골육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요법과 수술요법을 이제 주로 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보통 한번 시작하면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수술 후 다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항암요법이라든가 화학요법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는데 이 생각보다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 모양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굉장히 정확한 치료가 아니라 그냥 대중성 있는 치료밖에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육종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윌리엄 콜리가 그 육종암을 개발할 때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인제 이제 콜리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몇 년도 분이냐면은 91년. 1891 년도 때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이 콜리라는 의사가 나이가 굉장히 젊었는 28살이었던가 뭐 그렇게 인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콜리라는 그 외과 의사가 담당했던 환자가 엘리자베스 더실이라고 하는 그 17살 아가씨를 육종암을 치료를 했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더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 있죠.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의 창립자의 아들하고 이 병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연인 관계다 할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엘리자베스 더실이 이제 그 손에 이상을 느껴서 했더니 그게 인제 손에 육종암이 생겨났고 점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제 악화가 되니까 손을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더실이라고 하는 이 육종암 환자가 어린 나이에 인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 거 이것을 보고서 록펠러 재단에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 정말 이게 의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설립한 계기가 바로 그 아들의 연인 엘리자베스 더실이 육종암으로 죽음을 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 재단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그것을 담당했던 그 더실의 주치의였던 바로 콜리가 "육종암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 우리가 손도 못 쓰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인제 이거에 하나의 그 굉장히 인제 강한 어떤 의욕을 갖고서 인제 그때부터 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가 인제 우연치 않게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느냐면 31세 독일계 이민자인데 이 브레드 스타인 이제 번호 스타인이라고 하는 인제 사람의 사례를 보고 인제 엄청난 호기심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콜리가 직접 만났던 환자가 아니고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던 7년 전에 입원을 했다가 육종암을 치료가 돼서 나갔던 그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가 뭐냐면 그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에 아주 주먹만한 크기의 육종이 인제 자라고 있었는데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3 년간 4 차례 수술을 하고 종양을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암은 계속 인제 끈덕지게 자리를 지키고 자꾸 인제 커지고 인제 이러니까 결국은 '살릴 희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아주 우연치 않게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마지막 수술을 하고 이 병상에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수술한 부위에 화농성 연쇄상구균 그러니까 이게 염증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수술 부위가 막 그냥 곪고 염증이 생겨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뻘겋게 부어오르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염증이 심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생겨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막 열이 엄청나고 막 죽기 직전에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열로 죽는다 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는데 여기서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은 감염이 돼서 호되게 아주 뭐 열이 나는 건 나는데 이 옆에 있었던 암 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열이 몇 번 치솟았다 가라앉았다 반복을 하면서 인제 열이 점점 정점에 아주 최고의 열이 날 때쯤 됐을 때 종양이 거진 다 부드러워지고 아주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결국 인제 마지막에 염증 치료가 다 끝나고 4 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종양이 싹 없어지는 인제 이러한 잔류암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이 싹 치료가 되는 아주 정말 그런 환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이 콜리라고 하는 의사가 그 이후에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 7년 전 기록인데 그러니까 7 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육종암에 다시 재발이 됐거나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나 등등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틀려서 굉장히 불분명한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각고의 노력 끝에 가서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찾았더니 정말 살아 있었고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육종암이 재발이 되지 않은 거죠. 이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육종암 환자만 보면 일부러 그 염증을 일으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만들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세균을 공부할 때 나왔던 코흐라고 하는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담배 모자이크병 발견하고 결핵균 발견했던 그 코흐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을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암 환자만 보면은 일부러 그걸 갖다가 독소를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콜리 독소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소를 집어넣어서 그 암 환자가 막 그냥 고열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약 그 1,000명 정도한테 40년 동안 콜리가 의사로 일하던 기간 동안에 1,000명 정도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세균을 주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전부는 아니고 500명 정도에서 종양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960년대에 들어와서 FDA에서 는 지금 현재 이 방법은 올바른 치료 방법이 아니다 이래 갖고 이제 소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방법은 그렇게까지 1960년대까지 사용했던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이후에 콜리가 이런 어떤 독소를 집어넣었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는 것. 이게 왜 암세포가 없어졌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 나니까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염증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그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활성화가 된 면역세포가 결국은 암까지도 공격해서 암을 치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현대는 그때 그 이론을 콜리라고 하는 의사가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면역 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발전돼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리가 바로 면역 요법을 창시하게 만들었는 소위 창시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방법이 얼씬 생각하면 얼마나 참 무모하고 얼마나 그 참 좀 소위 얘기해서 깡패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몸에다가 독소를 집어넣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것이 암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제 암이 없어지게 하는 뭐 어떤 정말 누가 봐도 어떤 정통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무모한 치료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역할들을 조금씩 알아내 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암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면서 그냥 뭐 지금 그렇게 그런 약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쉽지만 이런 약들 하나하나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말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이런 일들이 뒤에 숨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가 놀랍고 경이롭고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해서 치료하게 하는 암 면역 요법이라는 것. 이것은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이 콜리의 아이디어죠. 인제 이것이 1960년대에 인제 콜리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콜리 독소의 방법은 FDA에서 승인이 취소가 됐지만 그러나 인제 1970년대 이후에 들면서 여러 가지 인제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면역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 콜리의 아이디어가 다시 인제 이렇게 빛을 보는 인제 이런 걸로 인제 돼 있는데 그 1970년대에 인제 미국의 국립암센터에 외과에 인제 그 국장으로 계시던 인제 로젠버그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로젠버그라고 하는 의사가 그 콜리 아이디어를
이게 아마 분명히 면역 세포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면밀히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이 연구를 했는데 인제 여기서 지금 이 어떤 생화학적 내용을 일반 지금 이 여기 들으시고 있는 뇌정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의 울타리에는 각종 그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또 세포가 어떤 뭔가의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센서들이 수도 없이 있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봤더니 우리 세포막에 있는 핵심 단백질 중에 T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라는 것들이 인제 활성화가 돼서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할 거다.'라고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 만약에 인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 안에 T세포라고 하는 정말로 아주 그 싸움을 잘하고 암을 이겨내는 이 세포가 있는데 얘가 나가서 막 싸우면 금방 암을 다 없애버릴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T세포가 바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T세포한테 "네가 가서 싸워야지 된다."고 얘기하면서 걔를 한테 전달해 주는 또 앞에 1 단계 관문, 그러니까 T세포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면 알려 주려고 그러면 그 문 앞에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지기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문지기가 가서 T세포한테 얘기하는 이러한 단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T세포가 함부로 막 나가서 싸우고 나서 우리 세포 전체를 전쟁터로 변하게 만들까 봐 오히려 또 T세포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단백질 세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T세포를 한테 가서 싸워라고 알려주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싸우지 말라고 알려주는 세포, 요 세포가 얘네들 둘이가 T세포를 조정하고 있는데 암세포는 이상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기가 막히게 T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 세포를 계속 건드려서 T세포를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사인이 나가도록 요런 조정을 하면서 암세포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들이 개발이 될 때 어떤 약들이 오느냐면 암세포가 그 T세포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고 세포를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차단하게 만드는 고런 약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면역요법제로 사용을 한다든가 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억제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성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2011 년도에 FDA에서 최초로 관문 억제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T세포한테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고거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T세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요 일을 활성화시켜 주게 만드는 인제 요런 방식의 연구에 의해서 약이 만들어졌는데 그 약의 이름이 여보이라는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지금 흑색종, 피부가 시커멓게 이제 변하면서 암이 걸리는 거죠. 이 흑색성 치료에 이제 지금 현재 출시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인제 요거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면역 반응을 또 잠재우는 또 다른 단백질, T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다른 단백질을 또 억제하는 이런 개념에서 또 약이 또 개발됐는데 요게 뭐냐면 옵디보라는 약과 키트루다라는 약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죠. 요건 주로 흑색종하고 폐암 쪽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방식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던 사례가 뭐가 있냐면 2015 년도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간하고 뇌에 종양이 생겼죠. 당시가 91 세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이 키트루다의 치료를 받고 3 개월 만에 완벽하게 종양이 사라지고 인제 완치시켰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임상 사례를 갖고 있는 약이 키트루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약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체의 그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화학적 반응들을 인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여타의 학문이 발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제 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열이 많이 났다가 식으니까 암이 없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암 환자한테 열을 내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서 열을 내게 만들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냥 단순히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을 지금 와서 연구를 해 봤더니 그 열을 내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암을 없애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고런 기전에 맞춰서 약을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인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이런 어떤 면역 치료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콜리가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무식할 정도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약들이 안 나왔겠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단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린 글 가운데요. 이순희 님이 올린 글인데요. "인체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은 더 복잡하네요. 너무 복잡하네요." 이렇게 얘기 네. 올렸고요. 그렇다면은 1971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 암을 계속 연구하고 예방하는 데 들어간 돈만 자그마치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8 조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나요? 어떤 추세로 되고 있는지 한 5분 근데 동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1 년을 정점으로 해서 쪼금씩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0 년대에서 2010 년대까지 이때 자료를 보니까 유방암 사망자는 25%, 결장암 사망자는 45%, 전립선암 사망자는 68%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암을 통틀어서 5년 생존율이 약 67%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양학 역사에서 눈부신 성취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뭐 우리 백혈병을 알아낼 때나 고환암 뭐 림프종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지금 하나하나의 기전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개별적인 이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 금연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떤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어떤 수많은 이제 또 위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 또 다른 면역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과학 분야가 인제 발달이 되면서 인제 뭐 어떤 약을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이라든가 나노 수준의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여타 학문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분명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암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돌연변이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좀 말씀 주시죠. 네 아주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개념에서 인제 과학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부분은 인제 우리 과학에다 맡기고 의학에다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되냐면 우리 몸은 원래부터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냈는데 어떤 우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 발현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제 암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항상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나라에서 그 집을 고치겠습니까? 도로를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그걸 고칠 수 없겠죠. 고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하고 과도하게 여러 가지 어떤 목적, 현대인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적 요인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마음이 지속이 많은 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기름칠 하나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계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병도 많이 생겨나고 또 설사 병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을 평화롭고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부교감 신경 중심의 생활로 우선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암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다시 얘기하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이 생겨나지 않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식생활과 마음가짐을 가져가면 우리는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영영 찾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우리한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문제는 딱 와닿았는데 잘 실천을 못해서 그런데요.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주였습니다. 한영선이었습니다.